작은 개미가 거대한 코끼리를 쓰러뜨린다면 어떨까요? 2025년 여름 워싱턴에서 공개된 한 장의 미래 지도가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죠. 시베리아 전역이 선명한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영토 대부분이 어느 한 나라의 경제권 아래 놓인 모습이었어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이건 농담이지. 한국이 러시아를 집어삼킨다고? 도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세계 정상급 학자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웃음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대신 묘한 긴장감이 공기를 채워갔지요. 주한미군 28,000명이 그곳에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땅속에 잠든 히토류 2천만 톤이 의미하는 바는? 의문은 의심으로, 의심은 어느새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한국이 몰고 올 세계 질서의 대격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날 회의장에서 대체 어떤 일들이 펼쳐졌던 걸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날 워싱턴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2050년 아시아 지도의 네 번째 시나리오가 공개되는 순간 회의장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거든요. 모든 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2025년 여름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050년 아시아 지정학적 변화를 주제로 한 국제안보 전략 포럼이 개최됐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지요.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말 그대로 글로벌 지성들의 집결지였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마르쿠스 라이더입니다. 전직 미 육군 준장 출신이지요. 33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겪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싸웠어요. 은퇴 후에는 워싱턴 전략연구소에서 동북아 안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과 첫 인연을 맺은 건 1995년부터였어요. 주한미군으로 28년간 복무하면서 한국의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잿더미에서 출발해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기적을 직접 지켜봤지요. 그래서 한국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이날 포럼 주제는 흥미로웠어요. 2050년 아시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발표를 맡은 하버드 출신의 젊은 연구원은 극단적 가정을 바탕으로 한 여러 시뮬레이션을 준비해 왔더군요. 2050년 아시아의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지도가 떠올랐어요.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병합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크게 놀라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으니까요. 두 번째 지도가 나타났지요. 일본이 재무장을 마치고 핵무기까지 보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역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전망이었어요. 세 번째는 인도가 파키스탄을 완전히 제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군사력 격차를 고려하면 이것 또한 현실적인 시나리오였지요. 그런데 네 번째 지도가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이건 좀 과감한 가정입니다만 발표자가 잠시 망설이듯 말을 흐렸어요. 스크린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시베리아 전역이 한국의 색으로 칠해져 있었거든요. 러시아 영토 상당 부분이 한국의 경제적 영향권 아래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통일 한국이 시베리아 개발권을 확보하고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남한의 첨단 기술력이 결합되면서 발표자의 설명이 차에 마무리되기도 전이었어요. 독일 출신 학자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한국이 러시아를 삼킨다니? 그 웃음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어요. 김치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건가? 프랑스 학자가 끼어들자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영국 대표는 더욱 신랄했어요. 한국이 강대국, 개미가 코끼리를 넘어뜨린다는 말과 다를 바 없군. 일본 학자들은 더욱 노골적이었지요.
한국은 미국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나라 아닌가? 삼성 반도체로 탱크를 막을 수는 없자는가? 중국 대표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BTS로 전쟁이라도 치르겠다는 건가? 러시아 학자는 아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우리를 압도한다고? 어불성설도 유분수지. 미국 학자들조차 한국을 지역 강국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한국은 우리의 보호막 아래 있는 작은 동맹국일 뿐이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끝장나는 나라지. 웃음소리와 조롱이 회의장을 뒤덮었습니다. 마치 누가 더 한국을 비하하나 경쟁하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동안 한국의 성장을 지켜본 저에게는 이 광경이 단순한 무지를 넘어선 모욕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을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아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 GDP는 세계 12위예요. 무역 규모는 세계 7위지요. 인구 5천만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를 일궈낸 나라입니다. 2024년 방산 수출액만 23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주한미군 2만 8천 명, 미군 해외 기지 중 세 번째 규모예요. 이건 단순한 주둔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지요. 그런데 이들은 한국을 여전히 1950년대 폐허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독일 학자가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한국 경제가 러시아를 앞선다고? 자원도 없는 나라가 무슨 수로? 맞아, 한국은 그저 조립공장 수준 아닌가? 프랑스 학자도 맞장구를 쳤어요. 조립공장이라고요? 세계 반도체 시장 70%를 장악한 나라를 조립공장이라니. 일본 학자가 더 심한 말을 내뱉었어요. 한국이 통일된들 뭐가 달라지나? 북한은 그저 짐덩어리일 뿐인데. 중국 학자는 한술 더 떴습니다. 한국 같은 소국이 러시아를 이긴다니 웃기는 소리군. 우리 중국조차 러시아를 함부로 보지 않는데. 러시아 대표는 아예 화를 냈어요. 이런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를 왜 진지하게 토론해야 하는가? 시간 낭비일 뿐이야. 영국 학자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보다 강하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소리군. 그들의 조롱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제 안에서 28년간 쌓인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1995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부터 2023년 은퇴할 때까지 제가 본 한국은 이들이 조롱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을 모아 나라를 구한 장면,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저력,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것들, 이 모든 걸 직접 목격한 제가 듣기엔 이들의 조롱이 참을 수 없었어요. 발표자도 당황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게 아니라 황당무계한 거지. 독일 학자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제 인내심의 한계가 왔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28년간 한국과 함께한 군인으로서 그들의 무지와 편견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한국을 모르시는군요. 독일 학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소? 전쟁과 평화의 경계에서 28년간 지켜본 제 눈에는 저 지도는 결코 황당한 공상이 아닙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는 결코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28년간의 경험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28년간 주한미군 전략을 다뤘던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순간 당신들은 현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일본 학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천천히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조롱하던 모든 학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지도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경고장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웃음으로 가득했던 회의장이 고요해졌어요. 단순한 방청객이었던 제가 토론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한국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왔거든요. 제가 일어서서 한국을 옹호하자 회의장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독일 학자가 비웃듯 던졌어요. 28년간 주한미군에 계셨다고요? 그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의존적인지 말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거기에 동조했지요. 맞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한국은 끝나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 학자들조차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라이더 장군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우리의 보호를 받는 작은 동맹국일 뿐입니다. 그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마치 제가 일어서자 더욱 신이 나서 한국을 비하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몇 년간 목격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22년 7월에 본 KF-21 보라매의 첫 비행. 그 순간의 전율을 잊을 수 없어요. F-35 이전 세대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한국산 전투기가 하늘을 날고 있었거든요. 개발 기간 단 10년. 이게 조립 공장 수준의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2023년 폴란드 계약 체결식도 생생합니다. K2 흑표 전차 1000대 이상 수출. 역대 최대 규모의 전차 수출 계약이었어요.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 전차가 나토 회원국의 주력 전차가 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K거구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호주. 전 세계가 한국 자주포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천공다 미사일의 UAE 수출도 충격적이었어요. 4조 원 규모. 중동의 강국이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선택한 거예요. 미국 패트리어트도 러시아 S-400도 아닌 한국산을 말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한국을 1960년대 폐허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 사이에 무시하지 못할 나라로 점점 커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영국 학자가 또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러시아 같은 거대한 나라를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가설은 뭐 그렇다 쳐도 도가 지나치네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미국 대표도 고개를 저었어요. 라이더 장군께서 한국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학자가 제게 직접 말했어요. 장군님, 현실을 받아들이시지요.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은 우리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또 다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60%, LNG 운반선은 무려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선박 중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입니다. IT는 또 어떻습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 없이는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멈춰서고 전 세계 IT 산업이 마비될 정도지요. 한국은 이미 세계 12위 경제 대국입니다. 무역 규모로는 세계 7위지요. 인구 5천만으로 이런 성과를 낸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KF-21 보라매가 전 세계 하늘을 가르는 모습,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 평원을 달리는 장면, K9 자주포가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모습, 청웅도하 미사일이 중동 상공을 지키는 광경,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미 작은 나라의 껍데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일어서서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조롱하던 모든 학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개미로 보는 순간 이미 당신들은 틀린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28년간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K방산의 실적은 숫자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현실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제가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지 못할 뿐이에요.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조롱으로 가득했던 회의장이 고요해졌어요. 제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발표자였던 하버드 출신의 연구원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거든요. 제가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말하자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조롱하던 학자들의 표정에 약간의 당황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독일 학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라이더 장군, 아무리 현대 무기가 좋다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강대국이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 학자가 더 신랄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 일본이 근대화시켜준 나라입니다.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후진국이었지요.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하면 여전히 가난하고 약했던 과거의 이미지만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이들이 한국 역사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현대 데이터만으로 반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역사적 맥락을 꺼내들 때였어요. 제가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7세기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 제국을 물리쳤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학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28년간 한국에서 지내며 배운 역사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598년부터 614년까지 고구려는 수나라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독일 학자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국 역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역력했습니다. 특히 612년 살수대첩에서는 을지문덕이 수나라 30만 대군을 물리쳤지요. 일본 학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30만 대군이라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세계 군사사에 기록된 대표적인 2등 작전입니다. 적은 병력으로 대군을 물리친 전술의 교본이지요. 회의장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당시 수나라는 중국 대륙을 통일한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대제국이 고구려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프랑스 대표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수나라는 고구려 원정의 실패로 결국 멸망했어요. 고구려가 중국 왕조를 무너뜨린 거지요. 영국 학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강력한 나라였군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구려만이 아닙니다. 16세기 조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어 일본 수군을 제압했습니다. 일본 학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임진왜란 이야기가 나오자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1992년 이순신의 거북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에요. 독일 학자가 놀란 듯 물었어요. 세계 최초라고요?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서양에서 철갑선이 등장한 것은 1860년대예요. 한국이 무려 300년 앞서 있었지요. 회의장에서 감탄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이 그렇게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철갑선이 아니었어요. 대포 40문을 장착한 이동 요새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16세기에 그런 기술이 정말 있었다고요? 제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첨단 무기였지요. 일본 수군이 완전히 제압당한 이유입니다. 저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더 놀라운 건 15세기입니다. 조선은 이미 로켓 병기인 신기전을 실전에 사용했어요.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러시아 학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로켓 병기라고요? 15세기에요? 맞습니다. 1400년대 조선의 신기전은 다연장 로켓 발사체였어요. 독일 학자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15세기에 그런 무기가 있었다니 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신기전은 100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에요? 네, 프랑스 대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서양보다 몇백 년 앞선 기술이네요. 서양보다 400년 이상 앞선 기술이었어요. 유럽에서 로켓 무기가 본격화된 건 19세기부터니까요. 영국 학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었네요. 저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든 민족, 그것이 한국입니다. 제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400년 전 다연장 로켓을 만든 민족이 오늘날 천궁 도이아의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우스갯소리로만 여겼던 학자들도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본 학자가 억지로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런 기술들이 지속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 기술들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쉽게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몽골 침입 때도 40년간 저항했고 일제강점기에도 끝까지 싸웠습니다. 독일 학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육기모 전쟁 때도 폐허에서 다시 일어났지요. 196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2023년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런 역사적 연속성이 정말 있다는 건가요? 제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혁신은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회의장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조롱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거가 증명합니다. 한국은 언제나 일어섰습니다. 러시아 학자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가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건 과거의 유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K방사는 그 전통을 잇고 있을 뿐이지요. 영국 학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역사적 맥락에서 보니 이해가 되는군요. KF21 보라매는 현대판 거북선입니다. 천궁 드이는 현대판 신기전이에요. 프랑스 대표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니. 제가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다시 보세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일 학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 역사를 너무 몰랐던 것 같네요. 일본 학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근대화시켜줬다던 한국이 실제로는 훨씬 오래된 기술 강국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조롱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진지한 사색의 침묵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저력을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지요. 순간 청중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강국의 DNA를 가진 나라임을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저력에 대한 제 설명을 듣고 회의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조롱하던 학자들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라이더 장군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역사와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거에 강했다 해도 지금은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일본 대표도 거들었어요. 북한은 오히려 한국에게 짐덩거리지요. 통일이 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겁니다. 러시아 대표도 한술 더 떴어요. 통일? 김정은이 권력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지요. 프랑스 학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사 통일이 된다 해도 북한을 먹여 살리는데 한국이 다 망가질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기다렸던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폭탄을 터뜨릴 때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연구 주제를 던진 발표자의 핵심과 의도를 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 박자 쉬고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진짜 힘은 현재만이 아닙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통일이란 변수에서 시작됩니다. 어느새 발표장은 치열한 토론의 장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순간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다들 통일을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학자가 의아하게 물었어요. 통일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을 단순히 짐덩거리로 보시는군요.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북한이 뭐가 있다고요? 발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하자원의 보물 창고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지요. 그 회의장에서 의아한 표정들이 나타났어요. 북한 하면 가난과 후진성만 떠올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은 세계 2위입니다. 약 2천만 톤으로 추정되지요. 일본 학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세계 2위라고요?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히토류는 현대 산업의 핵심 원료예요. 반도체, 전기차, 풍력 발전이 모든 첨단 기술에 필수적이지요.
중국 대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이 2위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 내용을 이어받아 계속 말했어요. 북한의 철광석 매장량은 50억 톤 이상입니다. 독일 학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50억 톤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석탄 매장량은 147억 톤이에요. 러시아 학자도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데이터가 확실합니까? 발표자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국제 지질조사 기관들의 공식 자료입니다. 북한은 자원 대국이에요. 영국 학자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자원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술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북한이 자원이라면 남한은 기술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남한의 조선업 세계 시장 점유율은 60%입니다. 중국 대표가 놀라며 물었어요. 60%나 된다고요? 그리고 LNG 운반선 점유율은 82%예요? 독일 학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렇게 높은 점유율이라니. 제가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단순한 합이 아닙니다. 시너지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궁금하게 물었어요. 어떤 시너지 말씀입니까?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히토류와 철광석을 남한의 첨단 기술로 가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학자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지요. 러시아 대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엄청난 일이긴 하겠네요.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히토류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지요. 통일 한국은 그보다 더 강력한 카드를 갖게 됩니다. 영국 학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중국보다 더 강력하다고요? 중국은 가공 기술이 부족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을 뿐이지요. 독일 대표가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도 마찬가지고요. 남의 나라한테 부탁하지 않고 거액을 들여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프랑스 학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겠네요. 일본 대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한국은 늘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중국 학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통일 자체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1989년 누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독일 학자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1991년 소련 해체를 누가 예측했습니까? 러시아 대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역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미래는 없어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이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영국 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건 정말 놀라운 성취지요. 제가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겁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민족이에요. 독일 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통일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발표자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통일은 공상이 아니라 전략적 현실입니다. 수많은 역사적, 과학적 사건들을 가정해보고 연구하는 게 우리 연구원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어요. 참석자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일본 대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만약 정말로 통일이 된다면 중국 학자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우리의 히토류 독점이 깨지는 건가요? 러시아 대표는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베리아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야 진짜 가능성을 깨닫고 계시는군요. 영국 학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로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준비는 끝났어요. 남한의 기술, 북한의 자원, 그리고 통일의 의지가 가장 큰 변수지요. 독일 대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 그 지도가 맞습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학자가 충격을 받은 듯 말했어요. 통일 한국이 정말로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북한이 세계 2위 희토류 매장국이라는 데이터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충격을 안겼어요. 중국의 희토류 독점이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지요. 러시아 학자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국제 질서가 완전히 바뀌겠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민족입니다. 회의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의 조롱과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진지한 우려와 놀라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통일 한국의 엄청난 잠재력에 대한 제 설명을 듣고 회의장의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반박이 시작됐어요. 일본 학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이더 장군님, 한 가지 중요한 걸 빼먹으셨군요. 주한미군 말입니다. 중국 대표도 거기에 맞장구를 쳤어요. 맞습니다. 주한미군이 떠나는 순간 한국은 무력화됩니다.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독일 학자가 신랄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바랄 리 없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되도록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거든요.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은 결코 한국이 강대국이 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주한미군이 바로 그 증거지요. 러시아 학자는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겁니다. 미국의 목줄이지요. 미국 학자들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독자적인 강대국이 되는 것과는 별개 문제지요.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 바로 한국이 통일한다면 가장 복잡해질 문제였지요. 제가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한미군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일본 학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해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주한미군은 단순한 군사주둔이 아닙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전략적 동맹의 증거이자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중국 대표가 의아하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28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 이는 미군 해외 주둔 중 세계 3위 규모입니다. 독일 학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세계 3위라고요? 맞습니다. 일본, 독일 다음으로 큰 규모예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프랑스 대표가 궁금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는 겁니까? 제가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한미연합사라는 세계 유일의 연합 지휘 체계 때문입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다국적 연합사령부예요. 러시아 학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유일하다고요?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나토도 이런 체계는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만의 특별한 관계지요. 영국 대표가 의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국을 종속시키는 수단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저버릴 수 없다는 증거지요. 일본 학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세요. 중국, 러시아,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입니다. 중국 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맞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주둔군이 아니라 억제력 그 자체입니다. 독일 학자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억제력 말씀입니까? 저는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을 보세요. 2023년 기준 57조 원입니다. 2025년엔 더 증액했지요.
세계 10위권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57조 원이라고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한국형 삼축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킬체인 KMD KMPR 시스템입니다. 러시아 학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킬체인은 선제 타격 체계, KAMD는 미사일 방어 체계, KMPR은 대량 징보복 체계입니다. 영국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방어 체계네요. 이 모든 게 주한미군과의 협력해 이루어진 겁니다. 종속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동맹 관계지요. 일본 학자가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강대국화를 원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을 다뤄야 할 때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초강대국화를 반길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 대표가 승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 미국의 종속된 나라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바로 그 긴장 구조가 앞으로의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독일 학자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회의장을 둘러보며 설명했어요. 미국은 동맹이자 동시에 한국을 견제하는 세력입니다. 회의장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역설이야말로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프랑스 대표가 궁금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에 차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동시에 독자적인 역량도 키워왔지요. 러시아 학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배신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 대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K-비닐 포럼의 개발을 보세요. 미국이 줄기차게 F-35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으로 해냈습니다. 일본 학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중국 대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북아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주한미군의 역설입니다. 독일 학자가 궁금하게 물었습니다. 역설이라고요? 미국은 한국을 통제하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조차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프랑스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러시아 학자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이 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한국이 선택할 문제가 될 겁니다. 영국 대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다고요? 맞습니다. 통일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미국 학자들이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보였습니다. 일본 학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 대표도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동북아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한국은 28년간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길을 걸을 준비가 됐어요. 독일 학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치밀한 전략이었네요.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맹을 발판 삼아 성장하는 힘. 정말 대단하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선택을 할 시점에 왔어요. 러시아 학자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까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미국이 동맹이면서도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을 지적한 순간 토론의 무게가 확 달라졌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한미군의 역설에 대한 제 설명으로 회의장이 긴장감에 휩싸여 있을 때 저는 새로운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독일 학자가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어요. 라이더 장군님 말씀은 이해하겠지만 결국 한국은 육지에 갇힌 나라 아닙니까? 통일이 돼도 지정학적 한계는 여전할 것 같은데요? 러시아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성장해도 대륙적 규모를 따라갈 수는 없지요. 중국 학자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로 유라시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끼어들 여지는 없어요. 일본 대표도 비관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반도국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는 일본이 있고 대륙 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막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은 막다른 골목에 있는 나라입니다. 확장할 공간이 없지요. 영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섬나라인 우리 영국도 해양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갔는데 한국은 그런 조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새 통일 한국 주제를 꺼냈던 연구원마저 이 뜨거운 토론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는 가방에 챙겨 다니는 지도를 꺼냈습니다. 북극해 지도였어요. 여러분, 지구온난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독일 학자가 의아하게 물었어요. 갑자기 왜 기후변화 이야기를요? 제가 북극해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게 우리 토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붉은 선이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해상 교통로가 생겼습니다. 중국 학자가 여전히 의아해했어요. 북극 항로와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제가 자신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항로보다 무려 40% 짧아집니다. 영국 대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40%나 짧다고요? 맞습니다. 시간으로는 2주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독일 학자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혁신적인 변화네요. 프랑스 대표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운송비가 엄청나게 절약되겠군요. 저는 지도 위에 또 다른 선을 가리켰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베리아 횡단철도입니다. 러시아 학자가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우리 철도가 왜 나옵니까? 제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만약 통일 한국이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화물이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본 대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를 통해 바로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중국 학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대1로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부산은 단숨에 유라시아 물류의 심장이 됩니다. 독일 학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유라시아의 심장이라니요? 제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육로로는 시베리아 철도, 해로로는 북극 항로, 두 개의 대동맥이 부산에서 만나는 겁니다. 영국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구상이네요. 프랑스 학자가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런 물류 허브 역할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조선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더욱 힘주어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바다를 지배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학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쉐빙선 기술도 있습니까? 북극 항로에는 쉐빙선이 필요한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쉐빙선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이 건조한 아라온호는 세계 최고 성능의 쉐빙 연구선입니다. 영국 학자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북극 항로 개척에도 참여할 수 있겠네요? 제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참여가 아니라 아예 주도할 수 있습니다. 네, 프랑스 대표가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학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북극 개발에서 우리 러시아의 독점이 깨지는 겁니까?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항로가 아닙니다. 패권의 길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됐습니다. 통일 한국은 유라시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독일 학자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국제 물류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중국 대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일대일로가 무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GDP는 세계 12위, 무역 규모는 세계 7위입니다. 이미 물류 강국의 기반이 다져져 있어요. 일본 학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의 위치도 애매해지는 거네요. 프랑스 학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정학적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시나리오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반도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시베리아 개발권도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협력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게 될 겁니다. 회의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과 독일 학자들은 급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일본 연구자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중국 학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독일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기술과 물류 인프라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프랑스 학자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북극 항로와 시베리아 철도가 한국에서 만난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영국 대표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 중심의 물류 체계가 완전히 재편되는 거네요. 러시아 학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시베리아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겁니까?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더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공유해야 하는 거지요. 일본 대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국 학자도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도 수정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이 이제야 진짜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군요.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모두가 처음 듣는 시나리오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반도 국가가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지요. 북극 항로와 시베리아 철도, 그리고 한국의 조선업 기술이 결합했을 때의 파급력을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북극 항로와 유라시아 전략에 대한 제 설명으로 회의장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했습니다. 토론이 끝나갈 즈음이었어요. 독일과 프랑스 학자들은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고 일본과 중국 대표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의문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영국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라이더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게 흥미롭긴 하지만 결국 다 미래의 일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한국이 서방 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까? 독일 학자도 거기에 동조했어요. 네, 우리 독일의 군산업체들, 미국의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있는데 한국이 정말 경쟁이 될까요? 네,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한국은 미래만이 아닙니다. 이미 현재가 증명합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2023년 폴란드가 전차를 선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독일 학자가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의 이웃 나라이자 전통적으로 독일 무기를 선호해 왔거든요. 폴란드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러파르트 2A8,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그리고 한국의 K2 흑표. 제가 첫 번째 문서를 펼쳤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2A8의 대당 가격은 1,500만 달러였습니다. 납기는 5년 후,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었지요. 독일 학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국 에이브람스는 2천만 달러, 납기 6년, 기술 이전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미국 대표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K2 흑표는 어땠을까요? 저는 잠시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대당 850만 달러, 납기 2년, 그리고 완전한 기술 이전 포함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 학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납니까? 절반 가격의 성능은 동등하거나 더 우수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납기였어요. 프랑스 대표가 궁금하게 물었습니다. 납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어요. 유럽의 군산업체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는 늘 납기가 2, 3년씩 늦어져요. 독일 학자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납품해요. 군인들에게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국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다니? 저는 두 번째 사례를 꺼냈어요. 노르웨이의 경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학자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르웨이도 전통적으로 독일 무기를 선호하는 나라였거든요. 독일의 PZH-2000 자주포와 한국의 K9 썬더가 경쟁했지요. 제가 문서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PZH-2000은 대당 700만 달러, K9 썬더는 400만 달러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가격만으로 선택한 건 아니겠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성능 테스트에서 K9이 완승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영하 30도 극한 추위에서 K9은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PZH-2000은 고장이 났어요. 독일 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거리였습니다. K강은 40km, PZH-2000은 30km였지요. 프랑스 대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그렇게 우수합니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우수한 정도가 아닙니다. 압도적이었어요. 미국 학자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의 동맹국 무기가 이렇게 뛰어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세 번째 폭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들이 왜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학자가 궁금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제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개발 방식의 차이입니다. 저는 28년간 관찰한 한국 방산업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서방 군산업체들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합니다. 실패해도 손해가 없지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독일 학자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한국 방산업체들은 수출을 전제로 개발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니까 처음부터 가성비를 고려하지요. 영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군요. 두 번째는 통합 개발 시스템입니다. 저는 더욱 자세히 설명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여러 업체가 각각 부품을 만듭니다. 조립만 하는 거지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프랑스 대표가 궁금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대로템에서 K2 전차를 만들 때 엔진부터 포탄까지 모든 걸 한국에서 생산합니다. 품질 관리가 완벽하지요. 미국 학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 통합 생산이 가능합니까? 세 번째는 실전 경험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어요. 한국 무기들은 모두 실전을 고려해 설계됩니다. 분단 국가의 현실 때문이지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는 평화시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지요. 러시아 학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용적인 거군요. 저는 마지막 비밀을 공개했어요. 네 번째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일본 학자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AI 빅데이터를 자연스럽게 활용하지요. 중국 대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른 개발이 가능한 거군요. 제가 회의장을 둘러보며 힘주어 말했어요. 이제 결과를 보세요. 저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2024년 나토 회원국들의 한국 무기 도입 현황입니다. 독일 학자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1,000대, 노르웨이 K9 자주포 24대, 에스토니아 K9 자주포 12대. 제가 계속 읽어 내려가자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핀란드도 K9 도입을 결정했고 체코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 학자들도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나토의 무기 체계가 한국화되고 있는 겁니다. 독일 대표가 충격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이에 이런 일이? 프랑스 학자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위기에 처한 겁니까?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위기가 아니라 이미 추월당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나토조차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제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러시아 학자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서방의 군사 기술 독점이 깨지는 겁니까?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한국은 방산 강국, 이미 현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독일, 프랑스, 미국 대표단이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충격과 위기감이 가득했습니다. 독일 학자는 펜을 떨어뜨렸고 프랑스 대표는 급히 본국에 연락하려는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미국 학자들은 아예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이 놓친 건 단순한 경쟁국이 아닙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조롱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충격과 경외, 그리고 위기감의 침묵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서방의 군산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을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K방산의 놀라운 현실을 증명하는 제 설명이 끝났을 때 회의장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갈 즈음이었어요.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시간 전 한국을 비웃으며 폭소를 터뜨렸던 그 학자들은 더 이상 웃지 않고 있었어요. 독일 학자는 침묵한 채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K9 자주포 60%, K2 전차 폴란드, 천궁토의 UAE 같은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한국이 러시아를 삼킨다고? 라며 배를 잡고 웃었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 프랑스 대표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말한 한국 방산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로 세계 정복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라고 조롱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건 일본 학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공격적으로 반박하더니 이제는 당황한 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삼성 반도체가 전차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했던 그가 지금은 고개를 푸석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중국의 히토류 독점이 통일 한국에 의해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일 거예요. 러시아 학자는 더욱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 따위가 우리를 압도한다고? 라고 소리쳤던 그가 지금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K방산의 실력과 북극 항로, 시베리아 개발권 문제가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미국 학자들은 아예 말을 잃었습니다. 자국의 동맹국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한국은 우리의 보호를 받는 작은 동맹국일 뿐이야 라고 말했던 그들이 지금은 땀을 닦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회의장 뒤쪽에 앉아있던 젊은 연구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하버드 박사과정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 세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옥스퍼드에서 온 젊은 연구원도 거들었습니다.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문화적으로도 이미 한국은 글로벌 파워입니다. 소르본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 흥미롭게 말했어요. 삼성, LG, 현대, 우리 일상을 한국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쿄 대학에서 온 젊은 학자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솔직히 일본도 많은 분야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베이징 대학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국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젊은 세대의 이런 발언들이 회의장의 분위기를 더욱 바꿔놓았습니다. 기성학자들이 여전히 냉전시대 사고에 갇혀 있는 동안 젊은 연구자들은 이미 한국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던 거지요. MIT 박사과정 학생이 힘주어 말했어요.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을 1960년대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온 연구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이더 장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스탠포드 박사 과정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10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젊은 세대의 반응을 보면서 기성학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구시대적 사고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독일 학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산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영국 학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조선업 점유율도 상상 이상이고요. 일본 대표가 힘없이 말했어요.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나 봅니다. 중국 학자도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장 속도를 과소평가했네요. 러시아 대표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봐야겠습니다. 미국 학자들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동맹국의 이런 성장은 정말 예상 못한 일이네요. 네, 이런 분위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1953년 휴전 직후 한국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 국토가 잿더미였습니다. 회의장이 고요해졌어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낮았지요. 젊은 연구자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 12위 경제 대국입니다. 무역 규모로는 세계 7위예요. 독일 학자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했고 방산 수출은 세계 8위권에 올라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단 7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경외감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성취네요. 제가 더욱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이제 통일과 기술, 방산, 전략이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뒤흔드는 새로운 축이 됩니다. 영국 학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의 축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이제 세계의 질서를 바꾸려 합니다. 제 마지막 말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회의장은 숨죽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처음에 조롱하는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것은 존경과 경외의 침묵이었습니다. 중국 학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들의 침묵은 조롱이 아니라 경외군요. 일본 대표도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을 다르게 봐야겠습니다. 독일 학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70년 만에 이런 변화라니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 지도가 왜 그려졌는지 이해가 됩니다. 영국 학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모두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포럼이 끝났을 때 아무도 서둘러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들은 이야기를 되새기며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이 러시아를 삼킨다고 라며 폭소를 터뜨렸던 그 회의장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한국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했어요. 28년간 한국과 함께 해온 군인으로서 오늘만큼 자랑스러운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의 새로운 축이 되어가고 있어요. 워싱턴 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된 기적의 나라. K방산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통일의 가능성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